자, 이제 644페이지고요. 644페이지에서 거기 대항력에서 양가로 1번 대항 요건이고요. 동그라미 1번 등기가 없을 때 그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등기 있으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니까 즉시. 등기가 없을 때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다음 날 0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인도는 뭐가 문제가 된다? 간접점유. 그래서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직접 점유하건 간접 점유하건 상관이 없다. 다만 직접 점유자,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은 돼야 된다. 그게 645페이지에서 비읍에 있죠. 임대인 동의 얻어 전대차를 했대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있다. 전대차가 됐는데도 계속 임차인 명의면 안 된다고요. 상위법도 똑같아요. 전대차에도 괜찮아, 상위법도. 다만 또 마찬가지로 직접 점유자,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고. 밑에 보시면 시옷 보세요. 시옷은 가장임차인 이렇게 불러요. 가장임차인.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오직 채권 담보만을 위한 것이라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 받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넣어놓은 거야. 돈 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가장에서. 그래서 그게 가장임차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여서 적용이 안 돼요. 대항력, 뭐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 다 인정이 안 돼. 그게 시옷이에요. 채권 회수가 목적이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거고. 됐고. 뭐 넘겨보면 646페이지에서 뭐 판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양가로 2번의 대항력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경매 관련된 내용이죠. 경매 관련해서 대항력. 동그라미 1번은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대요. 집에 살면서 전입시고 갖췄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던 거죠. 그럼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다 같은 날짜에 되었다면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이 선순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3번 임차인이 되는 거야. 같은 날짜인데 3번 임차인이 된다고요, 아까. 그럼 대항력이 없잖아요, 경매에서. 되게 불리하게 되는 거죠. 됐고. 64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이런 것도 작년에 비슷하게 나왔었죠. 동그라미 3번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었어. 임차인. 대항요건. 확정일자. 3번. 또 저당권이에요. 이 3번 저당권이 얘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얘가. 3번 저당권이. 그럼 얘는 임차인은 얘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매를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얘가. 얘보다는 위에 있네? 그 대항력 없어.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선순위 얘가 있잖아 또. 선순위 저당, 근저당 밑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얘야. 얘가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 그런 애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얘가 죽으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린다고. 대항력 없어요. 물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매주권은 있겠죠. 근데 그 우선매주권이 그닥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선매주권은 얘보다 먼저 받지 못하니까 얘가 다 갖고 나면 찌끄레기 같잖아.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요. 경매에서. 근데 대항력이 없다.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보다 위에 있지만 최선순위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그게 동그라미 3번인 거죠. 중간에 낀 임차인도 낙찰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어서. 동그라미 4번은 임차권은 보세요. 경매로 소멸하잖아요. 이렇게 소멸하는데 다만 선순위 임차인, 이 위에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면 소멸되고 아까 1순위 임차인 그 사람은 자기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1순위 임차인은 계속 대항력이 있는 거다.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그냥 소멸. 보증금이 변제가 됐나 안 됐나 중요하지 않아. 후순위 임차인은 그냥 소멸.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 그런 거고, 양가로 3번이 임대인 지위승계가 가로하고 면책적 채무인수 딱 적어놔야 돼. 면책적 채무인수. 그래서 양수인에게,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게 대항력이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 주인 찾아가야 된다고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받으면 되고,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싫다고. 나 원래 주인에게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 마음이야.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왜? 새로운 주인에게 받는 게 더 편하잖아. 안 주면 안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3번처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양수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나간다. 그렇게. 자, 보증금 회수는 우선 매주권이죠. 양가로 1번 우선 매주권. 뭐가 요건이에요? 확정일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확정일자 동그라미 별표.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보이면 우선 매주권. 그러면 또 뭐가 키워드예요? 두 번째 줄 맨 옆에 후순위 권리자 키워드. 확정일자는 우선 매주권이고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다. 내가 3순위 임차인이면 4순위, 5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그렇게. 언제 문제가 된다? 경매, 공매 시에 문제가 된다.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주로 경매 시에 경매 법원에서 달라고 하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설명드린 건데 대항력이 있으면 그 날짜에 발생,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발생.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놔도 소용이 없다고요.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니까. 대항력이 있었을 때 그 날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생기는 거고. 됐고.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면 64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도 보세요.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거다. 보증금의 우선 매주권은 동그라미 5번. 언제?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공매. 경매,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된다. 매매, X라고 적어놓고 매매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필요한 거 뭘 좀 보면 동그라미 9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9번을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모든 판례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판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력권 확정일자. 그리고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주인 쫄라서 등기했어. 그냥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사 갔을 때 소멸돼요. 왜?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니까. 이사 가면 끝. 등기했는데 필요 없어. 왜?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잖아. 이건 임차권이고 전세권이고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돼요. 따로따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이게 그냥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등기했으니까. 등기를 잘못했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했어야 돼. 그러면 유지가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임대인이 등기 안 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하면 돼. 그러면 유지가 돼요. 근데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했잖아.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얘는 어차피 없는 거야. 끝이야. 이사 가는 순간에 끝난 거고 저당권이 밑으로 또 죽여버려요. 다 죽였어. 또 얘가 1순위 배당, 얘가 2순위 배당. 얘가 1순위 배당이 아니에요. 왜 얘가 1순위 배당이 아니에요? 없다니까? 이사 가서 끝난 거야 그냥. 얘가 없어진 거지 그냥. 얘가 1번으로 받고 얘가 이제 이사 가는 순간에 얘 좋았겠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 얘가 받고 소송 제기했어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나 왜 조금 주냐고. 나 먼저 들어와 살았고 등기까지 했는데 왜 조금 주냐고. 판례가 어쩔 수 없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된다. 성격이 다른 권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따로따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건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이 사람은 그것도 몰랐던 거지. 그러면 보호를 안 해줘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결론은 이거 간단해. 임차인이 보통 등기 안 하고 살아요. 등기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됐어.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인은. 나중에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이 더 있어 보이잖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자. 그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등기를 한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도 괜찮아. 왜? 전세권이 그럼 선순위로 올라가니까 괜찮지. 근데 등기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할 때는 뭐 하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하자.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예요. 이게 동그라미 9번이에요. 결론을 적어 놓으세요.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그렇게. 그리고 10번은요. 10번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매저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래.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임차인이 자기가 경매를 신청한대요. 그 집을. 그때 집 비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 임차인이. 집 비워주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돼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때는 언제 비워줘라? 보증금 받을 때 비워줘라. 경매 신청할 때 비워주는 거 아니다. 그게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못 찾겠어. 예. 그게 이제 잘 나오거든요. 민법 시간도 나오고 민법에 더 잘 나오지. 민법에 중개실무로도 가끔 나오고. 왜냐면 거기 동그라미 10번 옆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되겠네요. 같이 비교해서.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 이게 뭐냐면 집을 비워주는 거예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을 비워주는 거.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경매 개시가 집행 개시예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계속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이거의 의미는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된다. 가능. 언제 집을 비워주라고요?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라고 돼 있잖아. 보증금 받을 때. 됐고. 그리고 11번은 이따가 뭐 상위법에서 같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게 양가로 2번이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니까 뭐예요? 제목에 보증금 중 일정이란 말이 보이잖아. 소액 보증금도 보이고 최우선 면제권. 양가로 2번 뒤에다가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보이면 최우선 면제권. 그럼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다고 돼 있잖아. 다른 담보 물권자 위에다가 선순위 포함 적어놔. 다른 담보 물권자 그 위에다가 선순위 포함.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받는 거야.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다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받는 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다. 자, 이 1억 1천 위에다가 단순 보증금 적어놔야죠. 1억 1천 위에다가 단순 보증금.
뭐가 아니냐면 환산보증금이 아니에요. 상인법은 환산보증금이거든요. 상인법은. 주인법은 그냥 보증금이에요. 단순 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한 게 아니라고. 적용이 잘 된다.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박스 밑에 2분의 1까지만 인정되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배당을 하겠대. 1억. 그럼 얼마까지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까지만. 2분의 1을 해서 5천만 원까지만. 자, 임차인이 한 명일 때 2분의 1까지만이에요. 임차인이 2명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아. 2분의 1까지. 임차인이 몇 명이건 상관없어요.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이 2분의 1까지만 인정돼요. 그럼 임차인이 2명이면요. 2명이면 소액 임차인이 5천만 원을 2,500 갖는 거야. 임차인이 한 명이면요. 3,700만 원 자기가 갖는 거야. 서울에서. 다. 5천만 원 안쪽이니까. 임차인이 2명이면은 3,700 그러면 안 된다고. 왜? 5천 넘잖아. 그러니까 2,500 이렇게 준다고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리한 거네. 자기들끼리 n분의 1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상관없이 최우수 면제는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된다. 2분의 1까지만. 됐고.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배당 요구 채권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옆에다가 배당 요구 채권. 배당 요구 채권. 이게 무슨 말인데요? 우선 면제권이나 최우선 면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래. 달라고 해야 준대요.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멍 때리면 안 준다고.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신경 써서 달라고 해야 돼. 그냥 경매가 게시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대요. 안 줘. 안 줘. 달라고 해야 돼. 배당 요구 채권.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달라고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그래야만 챙겨준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 그런 말이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면제권 아니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대요. 바로 경매 신청할 수는 있나요? 내가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면제권이 있대. 그 집을 바로 경매 신청한대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아니면 내가 소액 임차인이래. 최우선 면제권이 있대. 바로 경매 신청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임차인은 그 집을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경매를 신청했냐면 소송 제기를 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재판에서 이긴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임차인은.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된다. 그럼 질문. 저당권자는 얘가 빚을 안 갚아. 바로 경매 신청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 신청하면 돼. 임차인은 그게 안 된다고. 소송 제기 승소한 판결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 이제 본인이 그렇게 경매를 신청했대요. 소송 제기 승소해서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배당 요구 달라고 또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경매를 신청한 자체가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또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달라고 해야 준다고.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면 괜찮지만 그때는. 그래서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은 바로 경매 신청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으면 달라고 해야 준다. 배당 요구 채권이니까. 그런 내용들. 그 다음 651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잘 나오죠. 주인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651페이지 맨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첫 번째 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동그라미 별표 임대차 기간 중 X 임대차 기간 중으로 잘 나와 X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못 받았어요. 나 받을 돈이 있는 거야. 근데 집주인이 안 준대.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가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이거 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놓고 이사 갔대. 어떻게 돼? 상실되잖아.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한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그거 등기해놓고 가면 1번 이게 그냥 유지가 된다고. 그거 임차권 등기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리고 언제 하는 거다? 이사 갈 때
그냥 이사 가면 상실되니까 이거 해놓고 이사를 가자. 근데 이거 안 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 이게 되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이 임차인 보증금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집이 좀 빠져야 그걸로 좀 보증금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집이 더 안 빠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왜냐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돼. 최우선 면제권이.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우리 경매가 개시가 됐어도 그 다음에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똑같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돼요.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하여간 임차인들이 잘 몰라도 뭐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 다른 집 많은데 뭐 딴 데 가지 왜 굳이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집이 더 안 빠지니까 보증금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낫다. 이사를 안 가는 게 나아. 이사를. 보증금 받고 나가야지. 그냥 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해야죠. 민법상 임대차 등기. 그 해달라 그래서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계속 계시는 게 낫다. 달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혀야지 뭐 집주인. 그거 아니면. 근데 이사를 거의 사실은 다 못 가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그걸로 집을 구해서 어떻게 나가지. 그죠? 그렇게 있죠. 그럴 수는 있지. 뭐 대출 받아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자 낼 자신이 있고 뭐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면 그거 받아서 그냥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거 왜 하냐면, 제가 한번 여쭤봤어. 이거 왜 했냐고. 그랬더니 이걸로 경매하겠대. 법원 가서 신청하거든요. 법원 가서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요. 등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바로 이렇게 경매 넘겨봐야지. 그 집을. 될까요? 안 돼. 안 돼. 임차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송 제기해야 돼.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승소한 다음에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 넘기지,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바로 경매 신청 안 되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하려고 이걸 했는데 경매 신청을 못 해. 헛수고한 거야, 괜히. 그래서 그냥 뭐 그렇더라. 이게 주민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공통.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네요. 뭐가 나왔냐면 65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이런 상황이었어.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었어. 확정일자를. 그러면 대항력은 있었잖아요.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수매 주권은 없었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럼 대항력은 유지가 돼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럼 우수매 주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었어요. 확정일자 안 받아서. 계속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생겨. 그러니까 대항력, 우수매 주권이 둘 다 없었으면 등기하면 그때부터 생기고요. 둘 다 있었으면 둘 다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있었고 하나는 없었대. 있던 건 유지가 돼요. 없던 건 그때부터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항력은 있었는데 우선매 조건은 없었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확정일자 잘 안 받아서. 굳이 뭐 소액 임차인들은 받을 필요 없거든요. 굳이 보증금이 얼마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있던 대항력은 유지가 되고 우선매 조건은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생기면 되고,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인 거죠. 없었으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매 조건을 취득하게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없었을 때는 그때부터 생긴다. 근데 있었는데도 그때부터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있었으면 유지가 된다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있었으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해도 똑같다.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해도 그게 임차권 등기여서 똑같다. 효과가. 임차인은 뭐 하자? 임차권 등기하자. 그런 거고,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요. 이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거랑 등기 말소해 주는 거랑 보증금 반환이랑 동시에 해야 된다. 맞아요? 등기 말소 해주는 거랑
보증금 반환이랑 동시에 하는 거야?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보증금을 먼저 주면 등기 말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다 임대인 잘못이잖아. 이 비용도 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하는 게 선이행돼야 된다. 선이행. 그렇게 하고. 됐고. 양가로 4번에 나오네요. 집행개시 요건에 대한 특례.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2번에서 이거 제가 적어드린 거. 반대 의무의 이행이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 된다. 언제 집을 비워주라고요? 우소면적권을 행사해서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라고. 네. 그 다음 밑에 존속기간 보장 최단 존속기간 2년 1년으로 했대요. 임대인은 그래도 2년 옆에 적어놔야 돼.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빼도 박도 못하고 2년 빼박 2년 임대인은 임차인은 1년 주장해도 되고 2년 주장해도 되고. 자, 질문 드려볼게요. 그거 안 틀려. 이제 1년 했으면 임차인은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이거 안 틀리는데 자, 이런 경우에요. 2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2년으로. 뭐 어차피 뭐 임대인은 2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차인이 2년 해놓고선 1년을 주장한대. 돼요, 안 돼요? 1년 했으면 1년 주장도 되고 2년 주장도 돼요. 임차인이. 근데 2년으로 했어요. 그래 놓고 2년 주장도 하고 1년 주장도 하는 거야. 저 1년 살고 나갈게요. 그렇게. 돼요? 안 돼. 2년으로 했으면 그냥 임차인도 2년이에요. 1년 했을 때 선택권이 있는 거야. 2년 했으면 임차인도 무조건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 본인이 구해서 나갔는데 못 구하면 계속 월세 내야 돼. 저 그거 1년 동안 내신 분 봤어.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제 애 원룸 얻어줬다가 2년 계약했다가 얘가 학교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학기 초과하면 원룸 학교 앞에서 학기 초과하면 집에 안 나가요. 학기 중에는 안 나가잖아. 얘가 학교를 그만뒀다고.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래. 못 구하지. 월세 계속 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계속 못 구해갖고 한 1년 했는데 1년 가까이 냈다고 월세를. 얼마나 억울해. 1년으로 했었으면 끝내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2년이면 임차인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중개할 때 상황을 봐서 뭐 1년 후에 상황이 어쩔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1년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계약을. 무조건 다 2년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고 옆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도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누구만? 임대인만 빼박 2년.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죠. 2년 주장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지 통지해서 3개월 뒤에 끝내도 되고. 그러니까 임차인만 유리한 거예요.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기 차임 연체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임차인은 인정이 안 된다고요. 예.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누구만 유리하다? 임차인만 유리하다. 그렇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위로 두 줄 올라가 보면 동그라미 2번에서 위로 두 줄 임차인 쪽도 있어요.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돼. 안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임대인은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근데 주임법만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해야 돼. 상임법은 임차인 쪽에서 하는 건 없어요. 주임법만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물론 제일 많이 나온 건 동그라미 3번이죠.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거절 통지할 수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X.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X.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바꿔서 민법 중개실무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만 선택권. 그렇게 하면 되고 임차인 사망과 임차권 승계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는 거죠. 원래 민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라는 상속권이 없는데 이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 상속권자가 보통 있어요. 2촌 이내. 촌수 계산은 할 줄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지? 아래 위로 움직이면 1, 옆으로 가면 2. 그러니까 저랑 저희 형은
2촌. 옆으로 갔잖아. 형제자매 2촌. 저랑 저희 부모님은 1촌 아래 위잖아. 1촌. 1촌, 2촌. 3촌은 왜 3촌이에요? 촌수를 계산하는 거지.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는 1촌이잖아. 아버지랑 아버지 동생은 옆으로 갔으니까 2촌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이 나한테는 3촌이 된 거죠. 1촌 더하기 2촌이니까 3촌. 3춘이 아니었어. 3촌이었어. 3촌. 촌수 계산하는 거. 그럼 3촌은 여기서 빠지네. 2촌 이내니까 3촌은 빠져. 그럼 이제 형제자매 부모 자식만 되는 거예요? 아, 2촌이 또 있는데 누가 또 2촌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2촌이야. 응? 할아버지가. 카드 할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란 얘기야. 이렇게도 1촌이잖아. 2촌이죠, 그러면. 1촌이니까 2촌.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몇 촌이야? 3촌. 살아계시면 혹시 찾아가서 해봐요. 아마 3촌 해봐. 욕 뒤지게 먹을 거야, 아마. 바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너무 놀래서. 아래 위로 하면 1, 옆으로 하면 2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만. 증조 할아버지 빠지고, 3촌 빠지고. 이렇게요. 이제 상속인이 보통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있을 때, 나눠봐. 가정 공동생활, 함께 사는지, 함께 안 사는지. 함께 살면요, 누구만 상속하냐면, 상속인만 상속해요. 상속인만.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못해. 상속인만 상속. 함께 안 살 때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돼요. 원래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하지만 상속인이 있을 때는 함께 사는지를 보자. 함께 살면 누구만? 상속인만. 이게 원칙이라니까. 원칙. 함께 안 살 때는 공동상속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공동은 아닌 거죠.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 공동상속이겠지. 공동. 그건 아니다. 공동은 아니다. 가정 공동생활하면 누구만? 상속인만 상속한다고요. 그거 주의하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1개월 이내 반대의사 표시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개월, X, 1개월이에요. 상속 포기 1개월. 주임법에서는. 상인법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없을까? 가정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상가 건물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고. 가정 공동생활 들어가 있는 건 상인법에 없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654페이지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그리고 월 차임 전시 산정률 제한, 양가로 1번 증액 청구 5% 초과 금지죠. 증액 시에 또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증액 시에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올릴 때 5%, 또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못 올리고. 근데 이게 이 증액 제한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재계약할 때. 합의를 올리거나 재계약 갱신 시에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왕창 올릴 수 있어. 왕창. 이렇게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면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지나고 임대인이 올리겠대. 그때 5%까지만. 2년 끝나고는 왕창 돼요. 상인법은요? 상인법은 10년 끝나고 왕창이 돼. 10년 동안에 1년에 5%씩. 5%. 10년 끝나고 왕창. 상인법은. 주임법은 2년 끝나고 왕창. 상인법이 최대 장점이야. 5년 끝나고 10년 끝나고 왕창. 옛날에 5년 했지만 지금 이제 10년이니까. 계약갱신 요건이 10년 되는 바람에 10년 끝나고 왕창. 상인법은. 주임법은 2년만 끝나도 왕창 올릴 수 있다. 그래 되고. 그래서 2년 계약했다가 1년 지나고 올릴 때만 적용되는 게 5% 초과 금지. 그거예요.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으로 감액 청구할 때 5% 초과 금지다. X. 감액 시에는 제한이 없어요.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는 거지. 그런 내용들. 상인법도 5%죠. 똑같이. 양가로 2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은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는 건데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전세,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거죠.
반전세로 바꾼대요. 이제 월세를 받겠대. 1억이었어. 월 차임은 없었고 이걸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7,600을 남겨놓고 2,400을 돌려주는 거예요. 2,400을 내가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얘를 월세로 내. 2,400을 월세로 내. 그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1할 10% 또는 기준금리가 현재 1.75예요. 근데 그냥 1.5%를 할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요. 1.75지만 기준금리 더하기 3.5%. 그럼 이거 기준금리를 1.5%로 하면 5%잖아요. 현재는 1.75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개념만 알면 되니까 5%.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거 5% 초과 금지래요. 5% 여기다 곱해. 얼마? 0.05. 5%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120만 원. 그럼 월세가 120만 원 된 거예요? 아니에요. 120만 원은 뭐냐면 연이야, 연. 월세는 나누기 12로 해야지. 얼마? 10만 원 된 거예요. 월세. 그러니까 원래는 1억이었고 월 차임 없었어요. 지금은 7,600에 10만 원 된 거라고, 월세가. 11만 원 받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달달이 내는 월세가 많아지는 게 임차인은 부담스럽거든요. 월세는 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그래서 제한을 가는 거예요. 월세로 많이 못 받게. 이렇게. 상인법은 이게 곱하기 4.5예요. 기준금리 곱하기 4.5. 상인법은. 주인법은 더하기 3.5%. 기준금리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더하기 3.5% 주인법, 곱하기 4.5 상인법. 그렇게 개념만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금융기관 등이 우선매주권 승계는 금융기관만 그래요. 금융기관만. 그게 키워드예요. 우선매주권 승계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나눠봐야 돼요.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을 달라는 채권이에요. 이거를 양수를 받으면 양수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인지 지금처럼 일반인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우선매주권이 승계돼요. 일반인이다. 승계가 안 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이 말이 나오면 누가 양수받았는지를 보라고. 금융기관인지 지금처럼 일반인인지.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하면 우선매주권이 따라오지 않아요. 일반인은. 근데 금융기관은 우선매주권은 따라온대요. 근데 둘 다 금융기관이건 일반인이건 둘 다 대항력은 승계가 되지 않아. 대항력은 안 따라오고 우선면제권만 저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금융기관도 승계가 안 됐었어요. 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게.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가 나오면 양수한 사람이 금융기관인지 일반인인지 나눠보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주인법,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는 주인법 내용이고요. 상인법은 662페이지 상인법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주인법과 차이점 위주로 봐야 되고, 이게 상인법이 나중에 더 어려워. 주인법은 열심히 우리가 그래도 좀 공부를 하거든요. 상인법은 잘 공부를 안 해서 차이점만 대충 보고 숫자만 보고 넘어가니까 나중엔 저 하나도 몰라. 662페이지에서 상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주인법과 차이점 위주로, 숫자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 적용 범위도 차이점이죠. 상가건물만 적용되는 거고, 교회, 아니면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 그런 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상가건물이 아니면, 당연히.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공장은 적용돼요? 상인법이? 공장? 적용 안 돼. 공장이잖아. 근데 이런 공장이래요. 물건을 제조, 가공도 하고 지가 만들어서 판매도 한대. 적용돼요, 안 돼요? 되죠, 그때는. 순전히 만들기만 하는 공장이면 적용이 안 돼요. 상가가 아니잖아. 공장이지. 근데 판매까지 같이 하면 적용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63페이지 양가로 2번이 별표고, 이 금액 바뀐 거는 아시죠? 이제 서울특별시가 6억 천이 아니라 9억 바뀐 거 다 바꿔주셔야 돼. 9억 바꿔놓고 9억.
과밀억제권역 부산이랑 인천 포함해서 5억이 아니라 얼마죠? 6억 9천. 6억 9천. 그 다른 광역시랑 있는 거 그 옆에는 3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금액이 올랐다고 지금 이거 바뀌어서 적용이 이제 잘 된다고요. 웬만하면 적용되죠. 꽤 올랐잖아. 거의 9억으로 서울에서. 물론 이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옛날 문제인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5억에 월세 500이래. 5억에 월세 500. 이게 얼마예요? 10억. 10억이지. 이게 5억이야 또. 5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5억이니까 더하면 10억.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 9억 초과됐잖아. 서울에서 9억 이하. 서울에서 9억 이하. 초과되면 적용이 안 돼요. 10억이잖아요. 얘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상인법이. 보증금이 커서. 다만 이렇게 클 때도 예외적으로 5가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5가지 적용되는 걸 꼭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5가지 적용되는 거. 응? 보증금이 이렇게 클 때도 적용되는 거 5가지가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제가 저번 수련한테 이거 프린트까지 나눠드렸는데, 그죠? 아, 이번 수련한테 나눠드렸나? 1회차 때 뭔가 나눠줬어. 프린트가 있었어. 예. 여러분이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거 있어. 찢어버렸던 거 있어. 그거.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세 번째, 권리금보. 네 번째,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그 다음, 표준계약서 권장하는 거. 이렇게 5가지는 보증금이 커도 서울에서 10억이다. 그래도 적용이 된다고요. 다른 건 적용이 안 되고. 이 5가지만 딱 적용된다. 다른 건 적용 안 되고.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는 거, 권리금 보호하는 거,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거. 이렇게 5가지만. 대표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 클 때 우선면제권이에요. 확정일자 받았대. 우선면제권 인정 안 된다고. 우선면제권은 여기 없잖아. 5가지에. 보증금이 10억인 사람이 확정일자 받았대. 우선면제권 인정 안 된다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인정되는 거 5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게 동그라미 2번에 파란색으로 되는데 파란색에서 니은과 디귿이 그냥 다 묶어서 계약갱신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은과 디귿이.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거. 그렇게 됐고. 그리고 664페이지에서 대항력은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요건의 차이점인데 사업자 등록이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돼 있어.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동그라미 별표, 신청한 때는, 한때는 X, 신청한 때는. 주민법은 주민등록을 한 때는이에요. 근데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 한 때는이 아니라 신청한 때는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양가로 2번 내용 똑같잖아. 면책적 채무인수,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똑같죠. 주인법, 상인법, 농지법, 공통. 그래서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양가로 2번이 옆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 대항력 규정 적어놔야 돼. 대항력 규정. 양가로 2번이 대항력 규정이란 말이에요. 대항력 규정.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되는 거. 대항력 규정. 그럼 이게 이 양가로 2번이 보증금이 10억이래요. 적용돼요? 안 돼요? 되지. 왜 대항력 규정이라니까? 대항력 적용되잖아요. 대항력은 적용되니까 양가로 2번도 보증금이 커도 적용이 된다고. 대항력 규정이니까. 대항력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가,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고 그게 양가로 2번이잖아. 이게 대항력이 있을 때 그렇다고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보증금이 커도 적용이 된다. 왜? 대항력 규정이니까.
대항력 규정. 옆에 있는 보증금 회수, 이게 이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확정일자가 보이죠. 확정일자가 보이면 뭔데? 우선면제권이잖아요. 얘가 보증금 크면 적용이 안 된다고. 이런 내용들은. 보증금이 클 때. 확정일자를 누구한테 받아요? 관할 세무서장. 그럼 질문. 주임법은 누구한테 받아? 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근데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주임법은 넓게 인정이 돼요. 확정일자 장소가. 상임법은 관할 세무서장만. 주임법은 주로 동사무소, 근데 법원, 등기소, 공증인 상관이 없다고. 주임법은 넓게. 상임법은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런 내용들 똑같다. 양가로 2번이 최우선 변제권. 얘는 기억에서 서울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이건 안 바뀌었어. 이거는. 그대로 6,500이에요. 무슨 보증금 써야 돼? 환산보증금. 상위법은 환산보증금이에요. 적용이 잘 안 돼요. 아까 주임법은 1억 1,000이 그냥 보증금이라고요. 아까 단순 보증금 동그라미 환산보증금 X라고 적어놨잖아. 서울 1억 1,000 위에다가. 얘는 이 6,500만 원 요게 환산보증금이라고. 환산보증금.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에서 상가인데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이야. 1,000에 60. 1,000에 60짜리 상가예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7,000이잖아. 6,500만 원 초과됐잖아요. 환산보증금이니까. 앞에 있는 1,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로 바꾸라고. 그럼 7,000이니까 6,500만 원 초과니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비싼 상가도 아닌데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상임법은 최우선 변제권이 잘 적용이 안 된다고요. 금액도 낮은데 환산보증금이니까. 이런 경우도 적용이 안 되니까. 주임법은 1억 1,000이죠. 그리고 그게 그냥 보증금이라고. 적용이 잘 된다. 주임법은. 상임법은 잘 적용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임법에서 요거는 금액이 안 바뀌었고 뭐만 바뀌었다?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 상임법을 적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보증금이 바뀌었다. 그것도 환산보증금인데 서울에서 9억 초과면 적용이 안 되고 9억 이하면 상임법이 적용되는 거고. 이 6,500만 원 뭘 판단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최우선 면제만. 최우선 면제가 인정되나 안 되나. 6,500만 원은 그거라고요. 6,500만 원 이하는 경매에서 1순위,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다고. 1순위보다도 먼저. 그거는 최우선 면제만 판단하는 거. 6,500만 원. 9억은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지 최우선 면제만 판단하는 건지 헷갈리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666페이지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네요.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는 거고 동그라미 5번에 2분의 1까지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닌 것도 똑같아. 확정일자는 모의 요건,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까지만 사업자 등록까지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상임법에서는. 확정일자는 최우선 면제 요건이 아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랑 나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